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2단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습니다. 우리 군은 일부를 인양해 분석에 들어갔고 대통령실은 NSC를 개최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대피 준비를 알리는 문자가 발송돼 시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우발령 문자를 보내 엇박자 논란을 낳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정부 시찰단이 방사능 오염수 처리 설비인 알프스의 입출구 농도를 담은 원자료를 확보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몸무게 140kg으로 수면장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국정원은 추정했습니다. 민노총이 2주 만에 또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퇴근길 교통정체는 물론 경찰과 민노총 조합 간 충돌도 있었는데 청계천 인근에서 야간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막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의 진압 시도에 쇠파이프로 저항하면서 충돌이 일었고 노조 간부와 경찰 등 4명이 다쳤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를 도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당정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사시는 분들은 재난문자 오는 소리에 놀라서 잠 깬 분들 많으셨죠. 북한이 예고했던 대로 군사정찰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로켓은 엔진 고장을 일으켜 서해상에서 추락했고 북한도 곧바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차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이 소식 먼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6시 29분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했던 위성발사 예고 첫날에 발사한 건데 발사체는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다 전북 군산 인근 어청도 서쪽 200km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쏜 건 2016년 2월 광명성 4호 이후 7년 만입니다. 북한은 발사 2시간 반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천리마 일형이라고 이름 붙인 로켓이 2단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잃고 추락했다며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ICBM 부품들이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우주 발사체니까 이건 ICBM과 다를 바 없어요. 우주 발사체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또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발사체에 대해 ICBM 엔진 기반 신형 발사체라며 결함이 경미할 경우 조기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발사 사실을 공개한 인공위성은 오늘 추락한 만리경 1호까지 모두 7개로 궤도에 안착한 건 2개에 불과합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조짐을 사전에 포착하고 서해 일대 해군 함정을 미리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발사 96분 만에 신속하게 바다로 떨어진 발사체 일부 잔해들을 인양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소중한 자료를 확보한 셈이죠. 북한 로켓이 어떤 이유로 추락했는지, 북한 위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분쯤 서해 어청도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통영함이 건져올린 천리마 일형의 잔해입니다. 원통 바깥 부분엔 빨간색 한글로 점검문 13, 기구 조립이라고 적혀 있고 내부 알루미늄 바닥엔 이리저리 금이 가 있을 정도로 용접 기술이 조악합니다. 인양된 잔해물은 1단 로켓과 2단 로켓 사이의 원통형 연결단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횡기동을 통해 동쪽으로 무리한 경로 변경을 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력을 거스르며 대기권을 벗어날 때 발사체가 뜨겁게 달궈지며 진동이 심해지는데 1단 추진체와 분리된 2단 로켓 엔진이 이를 견디지 못하면서 추락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북한이 궤도에 올리려 한 만리경 1호는 직경 1m에 무게 500kg으로 지난 2016년 발사한 광명성 4호에 비해 200에서 300kg 더 무거운 걸로 추정됩니다. 이보다 3배나 무거운 1.5톤 위성을 우주로 올릴 수 있는 누리호는 엔진 연소 시험만 180여 차례 진행한 반면 북한은 연료와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나 여러 가지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이래서 예를 들어 세탁기에 있는 거 뺏어 놓는다든지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한미일 간 안보 협의체 논의에 대한 반발과 태풍 마와르가 북상하는 기상 상황까지 고려해 북한이 기술적 결함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위성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중대한 도발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로켓 발사 직후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선 북한의 핵물질 반입을 차단하는 합동 해상훈련도 실시됐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발사 직후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를 먼저 열었습니다. 이어진 NSC 상임위에선 북한의 오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일본에선 이른 아침부터 휴대전화와 방송을 통해 피난 경보, 제이 얼럿이 울렸고 일본 정부도 NSC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도 이틀 만에 유선으로 모여 이번 발사는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추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나오도록 공조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The North Korean launch this morning is just a further viol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어제 개막한 확산 방지 구상 PSI의 일환으로 한미일과 호주 함정 7척은 오늘 제주 앞바다에서 해상 차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를 실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적발해 수색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해군이 의심 선박에 올라타 선장과 선원들의 신병을 확보하면 뒤이어 특임 부대가 선박을 수색해 의심 물자를 찾게 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로켓 발사 장면을 참관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몸무게가 140kg을 넘었고 수면 장애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위성 발사 준비 현장을 돌아보는 장면입니다. 1, 2년 전보다도 얼굴이 커졌고 배 주위도 부풀어 올랐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에 김정은의 몸무게는 140kg 중반대로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으면서 술과 담배에 더 기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외국 담배와 고급 안주를 다량으로 들어오고 있어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코로나 봉쇄 이후 더욱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쌀과 옥수수를 포함한 곡물 가격은 김정은 집권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고 굶어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사자 발생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살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40% 정도 증가했는데 오늘 정보위원회는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공방을 벌이다 3시간 만에 파행됐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실엔 고도의 보안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입장만 반복했는데 야당은 김규현 원장이 국회를 깔보고 있다며 정보위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국회 정보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벽 혼란이 있었습니다. 로켓 발사 직후 서울시가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일부 지역엔 사이렌까지 울렸는데 그 내용이 부실해서 시민들이 놀라 우왕좌왕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뒤이어서 행안부가 잘못된 발령이라는 정정 문자까지 보내는 바람에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최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사이렌이 울리고 긴급 대피하란 경계경보 문자 메시지가 동시에 발송됩니다. 서울시가 오늘 새벽 6시 41분 경계경보를 발령했는데 발령한 이유와 대피 방법 등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20분쯤 뒤엔 행안부가 오발령이란 메시지를 발송해 시민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문자를 받고 나서 이거 지금 바로 대피를 해야 되나 아니면 출근을 해야 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행안부가 새벽 6시 반쯤 백령면 대청면의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란 내용을 각 지자체에 전송했는데 경보 미수신 지역이란 문구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혼란을 부른 겁니다. 서울시는 수도권도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에 즉각 조치를 했다며 시민 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오발령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하지만 행안부는 실제 경보 발령 대상 가운데 기술적 결함 등으로 미수신한 지역을 의미한다며 서울시가 잘못 해석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불명확한 교신 체계에 애꿎은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했으니 알려준 걸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도리어 하루 종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민방위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죠. 뭐가 문제였는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재난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건 그냥 두고 일단 메시지 내용이 부실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보낸 재난 문자를 보면 왜 위급한 상황인 건지, 대체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 핵심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이 내용도 부실하지만 문자를 보낸 시점도 경보 발령 이후 9분이 지난 오전 6시 41분입니다. 예. 오세훈 시장은 과잉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만 과잉 대응으로 보기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과 비교해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국에 경보 발령 문자를 보냈는데요. 짧지만 경보를 발령한 이유와 대피할 곳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를 보낸 시간도 오전 6시 30분으로 서울시 문자보다 11분 빠르고 우리가 경계경보를 발령한 시각보다는 2분 빠릅니다. 예, 실제 상황이었다면 생사가 갈릴 수도 있는 시간이죠. 오늘 아침 우왕좌왕한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저부터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네, 우선 경보에는 이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경계경보와 공격 시 발령되는 공습경보 그리고 화생방 경보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올린 건 경계경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1분 정도 쭉 이어지는 사이렌이 울리면 대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어린이와 노약자는 먼저 대피하고 밤이었다면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불을 꺼야 합니다. 공습경보는 소리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물결 치듯이 3분 동안 울리는데 이럴 땐 대피소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고층 건물이라면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운전 중이라면 차를 세운 뒤 차 키는 꽂아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경보가 울리면 대피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죠? 네, 간단한 식량이나 응급약품 그리고 옷, 담요와 함께 정부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생화 공격 시에는 씻을 수 있는 비누가 필요하고 또 핵공격이라면 방사능 낙진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비옷도 요긴합니다. 무엇보다 이 신분증이 없는 아이들은 반드시 명찰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름과 부모 연락처는 물론이고 이 혈액형도 써두면 좋습니다. 이런 준비되어 있는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대피는 어디로 합니까? 네, 우크라이나 키우 주민들이 대피했던 방공호 기억하실 겁니다. 이 주로 지하철역이었는데요. 평소 지나가다가 이런 대피소 표지판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공습 때는 이 역이나 주차장 같은 지하시설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 생화 공격 때는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서 검색할 수 있는데요. 동네를 입력하면 시설 위치와 최대 수용 인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들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핵전쟁이라든지 공습이라든지 자주 활용되는 이런 매뉴얼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실제 지금 상황에 적합한지 정비를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예, 홍 기자 설명 듣고 보니까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하나둘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 느낌이 들긴 하는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혁신 방안도 내놨는데 문제가 됐던 소규모 채용은 없애고 선관위 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총장직도 35년 만에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사퇴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회의를 마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90도로 고개를 숙입니다.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5급 이상 전현직 직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10건의 특혜 채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고위직 4명에 대해선 자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과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입니다. 선관위는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촌인의 친인척 경력 채용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는데 송 사무차장의 자녀처럼 모집 공고 없이 지자체 추천을 받는 채용 방식은 즉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직도 35년 만에 외부에 개방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현 야당에 유리한 결정을 해왔다는 논란이 반복돼 왔고 노 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법관이 된 만큼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노 위원장은 사퇴도 거부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습니다. 여당은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선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총체적 낭비이다. 기관장은 뭘 했는지 기가 차기 짝이 없습니다. 뭐 대충 하고 넘어가고 땜질할 일이 아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결국 감사원도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10여 명 외에 추가로 얼마나 더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고 선관위 자체 조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죠. 대대적인 수사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관위의 자체 감사 조사 발표 1시간도 채 안 돼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선관위의 자체 조사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자녀와 친인척의 채용과 승진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내부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 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 선관위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때 소쿠리 투표로 큰 논란을 빚었지만 노태학 위원장은 선거 사무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여당은 선관위에 대해 즉각 감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관위는 더 이상 꼼수를 멈추고 즉각 감사원 감사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선관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여당은 또 감사원과는 별도로 선관위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국회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잠적했던 김남국 의원이 17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이 터무니없다며 윤리특위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어떤 표정으로 기자들을 만났는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 김남국 의원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취재진을 피해 보좌진들만 드나듭니다. 잠적 17일 만인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출근한 김 의원은 6시간 동안 사무실에 머물다 외부로 나갔는데 윤리특위에 나가 잘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신의 거래 내역을 받아 윤리특위 심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어떤 방어권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뭘 준비할 것도 많고.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은 업비트의 이소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이 2021년 1월과 2월에 각각 40억 원과 10억여 원을 빗썸에서 업비트를 거쳐 카카오 계열사의 개인 지갑으로 옮긴 게 자금 세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비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 수합을 통한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는.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는데 의원직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진 사퇴하시거나 이럴 의견은 여기까지는 말씀드릴게요.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하고 돌아온 시찰단이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사능 핵종을 제거하는 설비 알퍼스는 물론 오염 처리수를 보관하는 설비들을 살펴보고 핵심 자료들도 확보했다며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장윤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5박 6일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시찰단은 방사성 핵종을 걸러내는 알프스를 거치기 전과 후의 오염수 농도 자료를 도쿄전력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한 번 농도를 분석하는 64개 핵종의 지난 4년치 자료가 포함됐습니다. 10여 개가 되는 그 주요 핵종에 대해서는 주 1회 알프스 전 농도와 알프스 처리 후 농도를 분석을 합니다. 이 자료도 최근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시찰단은 오염 처리수를 보관하는 K4 탱크가 얼마나 오염수 농도를 균질하게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오염수를 옮기고 바닷물과 섞어 희석시키는 설비 등 7개 시설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오염수 방출을 긴급 차단하는 밸브도 확인했습니다. 시찰단은 추가 자료 분석 등을 거쳐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나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계획하는 오염수 방류 기간은 최소 30년. 시찰단은 알프스 등 핵심 설비들이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지도 계속 따져볼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시찰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까지 종합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조사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과 풀어야 할 과제들은 이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찰단은 이번 점검에서 일본이 제공한 오염수 관련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다는 일각의 우려를 감안한 겁니다. 확보한 자료도 또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할 거고요. 데이터의 신뢰성,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밀하게 확인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21명 시찰단 명단도 모두 공개했는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야당 공격을 차단하고 객관적 검토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언제 낼 수 있을지는 명확하게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올해 여름 방류를 예고한 만큼 그 전까지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 역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마지막 현장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We take all these concerns seriously. We look at them. We reply to those from the technical perspective. That is the perspective, of course, of the IAEA. 다음 달 말 조사단이 내놓을 최종 보고서에는 오염 처리수 시료 분석 결과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민주노총이 2주 만에 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낮 시간 교통 정체는 퇴근길에도 이어졌는데요. 경찰과 민노총 조합원 간 충돌도 일었습니다. 시위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경찰이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한솔 기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까? 네, 낮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집회는 밤 9시까지 예정돼 있었습니다. 공식 집회는 끝났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광화문 일대에 모여 여전히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를 받던 노조 간부의 분향소 설치를 두고 경찰과 시위대 사이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양측이 충돌하면서 경찰관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시위대 4명이 연행됐습니다. 오늘 집회는 서울 도심에서만 15,000명이 모이는 등 전국 각지에서 3만 명 넘는 노조원이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사기는 현장에 3,000대 이상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직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퇴근길 시민 불편도 이어졌죠. 네, 뒤로 보시는 것처럼 낮부터 통제됐던 광화문 일대 도로는 현재는 통제가 풀리면서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엔 세종대로 일대를 오가던 노선버스 20대가 우회 운행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7위, 1위 아니면 그렇게 가는 건데 시간이 안 주네요. 아까 얘기 시작하기 전에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도로가 막히자 많은 시민이 지하철로 몰리면서 주변 지하철역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노선버스 운행이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경찰은 임시 편성부대까지 배치해 야간 집회 강행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전남 광양에서도 경찰과 노조가 충돌했습니다. 광양제철소 앞에서 장기 농성을 하던 노조 간부가 높이 7m 막루 위에서 시위를 벌여서 경찰이 진압에 나섰는데 이 간부가 둔기를 휘두르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노조 간부 등이 다쳤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전남 광양제철소 앞입니다. 한 남성이 높이 7m 철제 구조물 위에서 고공 시위를 벌입니다. 양손에 흉기와 둔기를 든 채 크레인으로 접근하는 경찰과 대치합니다. 경찰이 결국 경찰봉을 휘두르며 강제 진압에 나서고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A씨가 둔기로 들고 맞섭니다. 진압 과정에서 A씨와 경찰관 3명이 다쳤습니다. 노조 측은 A씨가 둔기를 휘두르기만 했을 뿐 경찰관을 공격하지는 않았다며 과잉 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을 직접 가격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보시면 방패만 이렇게 맞춰요. 다가오지 말라고 하면서. 경찰은 이에 대해 인화물질 반입 시도와 흉기 소지 등 위험성이 높아 강제 진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맨몸으로 또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들고 계시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었던 것이고. 포스코 하청업체 근로자 등은 지난해 4월부터 광양제철소 앞에서 임금 교섭과 부당 노동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해 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서 구급차에서 사망했다는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119 구조대원들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당정이 긴급 대책을 내놨는데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판단해 보시죠. 구자영 기자입니다. 후진하던 승용차가 길 가던 70대 남성과 충돌합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2시간 넘게 병원 11곳을 헤매다 환자가 결국 숨졌습니다. 쭉 전화를 했는데 다 수용 불가여가지고 이송 중에 심정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도 2시간 넘게 병원만 찾다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중증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한 비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직 119 구급대원들은 구급차를 거리에 세워놓은 채 병원에 전화만 돌리는 일이 허다하다고 토로합니다. 응급으로 점점점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수용이 될 때까지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외상센터 전문 인력 보충과 상급병원의 응급실 과밀 현상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낮은 단계의 외상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경미한 외상 환자들이 중증병원으로 더 몰리지 않도록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당정은 오늘 구급차 뺑뺑이 사망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병상이 없는 경우 중증 응급환자 병상 우선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논의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아이 부모는 가해 운전자가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던 점을 들어서 뺑소니 혐의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가해자가 암을 앓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는데 아이 부모는 이래서야 경종을 울릴 수 있겠냐고 반발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서울 강남의 스쿨존입니다. 사고 이후 펜스와 차량 접근 경보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학생을 친 뒤 16m 정도 떨어진 집에 차를 세워놓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은 A씨를 음주운전에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겼고 법원에 20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쿨존 음주 사고를 엄벌해달라는 취지였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로 9살에 불과한 아동이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가 인근 지역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부주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A씨가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45초밖에 안 걸렸고 경찰에게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힌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유족 측은 선고된 형량이 음주운전에 경종을 울릴지 의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음주운전했을 때 의식 없을 때 운전하는 것은 살인 흉기를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고 사람에게 그런 참작이라니. 7월부터는 스쿨존 음주 뺑소니의 경우 양형 기준이 최대 23년으로 크게 강화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글로벌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중단한다면 이 소속사 하이브에는 큰 악재로 주가 하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지난해 BTS가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에 주식을 팔아치운 하이브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돌연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BTS. 잠깐 우리가 멈추어주고 회의해주고 쉬어도 더 앞으로의 많은 시간을 위해서다. 영상 공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5% 가까이 곤두박질 쳤고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조 원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정보를 악용한 사전 매매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이 이 소식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겁니다. 발빠른 매도 전략으로 직원 3명이 피한 손실액은 약 2억 3천만 원.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하이브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 이루어질 건이라서 회사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약간 공식 입장이나 말씀이 없다고 이번 사안이 확정되면 좀 합당한 조치를. 금감원은 하이브가 BTS의 활동 계획을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유튜브에 공개해서 혼란을 키웠다며 투명한 공시 시스템과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불을 대물림하기 위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의 변칙 증여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해외 법인 해외 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송병철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의 한 아파트 부촌. 국내 수출업체 A씨일가도 이곳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A씨 자녀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수출 물량을 몰아줬고 이렇게 번 돈으로 해외 주택 27채를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 법인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한 겁니다. 회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B씨는 연 6에서 7% 배당이 있는 해외 보험 상품을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뒤 보험료 20억 원을 대신 내줬습니다. 최근 강남에서 유행하는 꼼수 증여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 자회사를 쪼개면서 세금을 안 낸 다국적 기업,
해외 본사의 제품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인 외국 법인의 자회사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부당 국제거래로 세금을 빼돌린 역외 탈세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기업은 권익과 혜택만 누린 채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반사회적 역외 탈세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탈세와 관련해 최근 3년간 4조 원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 부동산 급등기 당시 중국인 큰손들이 우리나라 주택을 잔뜩 사들인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처음 발표했는데 국내 주택 중에서 8만 채 정도를 외국인이 보유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국내 토지 보유는 어느 나라 국적자가 많았을까요? 김연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약 89억 원에 매매된 서울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 집주인은 30대 중국인으로 해외에서 100% 대출을 받아 당시 규제를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때는 좀 있었죠. 지인들 소개로 온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들 보면은 돈이 많이 있어요. 규제 사각지대에서 외국인들의 K부동산 쇼핑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 첫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은 총 8만 3천여 채. 10채 중 7채는 수도권에 몰려 있었고 특히 중국인은 50%를 웃도는 4만 4,800여 채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땅 부자가 된 외국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2억 6천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달합니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32조 8,800억 원 수준으로 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해외 자금을 몰래 반입하는 등 외국인의 위법 의심 거래를 567건 적발했습니다. 정보 공유가 부족한 틈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투기에 오히려 앞장서고 정부는 시장 침체기에도 사각지대를 노린 이상 거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종류가 참 다양하죠. 그런데 종류가 너무 많고 지자체별로 다 달라서 국민들은 정작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있는 혜택도 못 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오늘 그 문제를 지적하며 복잡한 복지제도를 단순하게 통폐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지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보장 관련 부처와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인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부처의 1000여 개, 지자체의 만여 개 정도로 난립한 복지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가 난립을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걸 경쟁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어떤 정책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 선택하기 어려운 사회보장 서비스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수요자인 국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구난방인 복지 사업 개수를 10분의 1 정도로 단순화해 국민이 파악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한 현금 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되어 왔다며 선별 복지나 약자 복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과 달리 일부 자부담을 통해 중산층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처 이기주의는 뇌물을 받는 것보다 더 나쁘다며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전 부처 간 협업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복지 사업이 복잡하면 정작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알아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알아보고 서류 떼고 신청하는 것도 힘겹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의 복지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윤수영 기자가 현장에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이 청년 내일저축 계좌를 신청한 20대 주민과 통화를 합니다.
서류가 8종이 필요한데 일부가 누락돼 접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정보 제공 동의가 안 들어갔어요. 요거 보완을 해주셔야지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가구원 각각 자필로 서명을 해가지고 주셔야 되는 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최소 5가지. 이를 위해 기관 서너 곳을 일일이 방문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서 또 이제 다시 갔다가 다시 또 오고 이런 좀 번거로운 점이 있어서. 노인들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의 경우 등급 판정 심사 기간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 이마저도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심사가 한 달인 데가 있고 한 달에 2번인 데가 있어요. 심사 자체가 기간이 너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 원인 중 하나가 신청이 어려워서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신청주의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는다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시장화에도 공공성 유지 방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오는 11월 결론나는 엑스포 유치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음 달 프랑스 파리에서 4차 설명회가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죠. 첫 발표자로 누가 될지가 관심인데 우리나라는 깜짝 놀랄 만한 월드스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엑스포 유치 2차 경쟁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호소했습니다. Where everyone around the world can celebrate, enjoy, and experience the future. 지난해 말 3차 발표에선 부산의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도시 강점이 강조됐습니다. And trust me, my hometown, Busan, will be the perfect setting for this kind of global platform. 현지 실사를 끝낸 국제 박람회 기구 BIE가 다음 달 중순 4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데 개최지 선정의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한국은 첫 발표자로 가수 싸이가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이 내세우는 역동적인 이미지에 세계적 유명세까지 갖춰 투표인단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I'm living in a dream and I'm living in a nightmare. Make a speech at the Oxford Union. This is kind of dream. But nightmare means about the next one. I gotta beat Gangnam Style. 여권 관계자는 싸이와 함께 기후변화 분야 전문가와 같은 연사들을 준비 중이라며 10대 그룹 대표들도 총출동해 현지 분위기를 띄울 거라고 전했습니다. 유치전엔 대통령실과 대한상이, 부산시가 나서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회원국 179개국 중 이미 150여 개국 정상급들을 직접 만나 부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지난 3월 WBC 대회 1라운드에서 탈락한 우리 야구대표팀이 대회 기간 도중 술자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O 조사 결과 1차전인 호주전이 열리기 이틀 전에도 음주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강을 목표로 WBC에 참가했던 야구 대표팀. 이번을 마지막으로 못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거니까 다 같이 좋은 성적 내서 올 수 있도록. 하지만 대표팀은 호주, 일본에 연거푸 패하면서 1라운드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여기에 일부 선수들이 대회 기간 중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구단에서 뛰는 선발 투수 A씨와 또 다른 수도권 팀의 고교 후배 B씨, 지방 구단의 마무리 투수 C씨로 알려졌습니다. KBO는 오늘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고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문제되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상벌위원 등의 추가 조치를. 해당 선수들은 경위서를 통해 도쿄에 도착한 7일과 일본전이 끝난 10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선수 기대하는 거 할 때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의 상징적인 의미, 책임감, 자긍심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대표팀 선발 조건으로 책임감을 강조했지만 일부 선수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 한국 야구가 또 한 번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세계적으로 내노라는 미슐랭 셰프들이 한국의 맛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우리 전통의 발효장을 맛본 셰프들 반응은 백연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천여 개의 전통 장독대가 줄지어선 산자락에 파란 눈의 미슐랭 셰프들이 하나둘 들어섭니다. 전통 된장으로 버무린 나물, 간장으로 한껏 맛을 낸 버섯. 파란 눈의 미슐랭 셰프들이 신기한 듯 하나씩 맛봅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K푸드. 셰프들은 연신 감탄을 쏟아냅니다. It's a discovery. It's very interesting, the level of like, it's definitely something different and new for me. So it's very interesting. 셰프들은 직접 맛의 비밀을 알기 위해 장독대를 열어 35년 된 장맛을 보고 직접 절구로 삶은 콩을 빻아보기도 합니다. I want to take some to my home. To your home. Natural flavors, more intense, more identity, more yes. You really feel the fermentation. 셰프들이 맛본 장은 국내 최정상 미슐랭 레스토랑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장과 제철 식재료로 맛을 낸 사람은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스님. 한국의 맛이 세계로 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철에 나오는 식재료를 거기서 나오는 맛과 향을 충분히 끄집어내서 양념은 아주 적게 해서 또 다른 국내 미슐랭 스타 셰프는 자신만의 음식 노하우를 K푸드 전도사를 꿈꾸는 10대 꿈나무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TV조선 서울 푸드 페스티벌은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시저의 아내가 남편이 사료되는 악몽을 꿉니다. 그녀는 시저에게 원로원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시저가 말하죠. Cowards die many times before their deaths. The valiant never tasted death but once. 노벨상 수상작가 아스투리아스의 대표작 대통령 각하에서 독재자의 신복이 정적 카날레스 장군에게 망명을 권합니다. 하지만 장군은 거부합니다. 도망치는 것은 유죄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하죠. 정조가 아끼는 신하 정약전을 불러 넌지시 귀뜸합니다. 어찌 마음을 바꾸었느냐. 버티는 것이야. 사방에서 칼이 들어오고 오물을 뒤집었어도 버텨내는 것이야. 하지만 개구멍에 망건치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닌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망건으로 개구멍을 막아보려다간 비싼 망건까지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무서워하면 범을 만난다는 속담도 있죠. 이 말 역시 겁쟁이가 겁을 낼수록 결국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당 진상조사를 요청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탈당이 결코 피하는 게 아니라던 김남국 의원이 11회 동안 의정활동도 팽개친 채 자명했습니다.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도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국회의원회관에 슬그머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자기 주장대로 불법은 없었으면 왜 숨어요? 유급 청원 휴가를 냈으니까 그동안 국민 세금 728만 원 가량을 공짜로 받아간 겁니다. 그런데 3년 전 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앞서 했던 말은 이랬습니다. 의회 회기에 불출석하고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들은 세비 삭감하고 징계하고. 그렇다면 문호동 임금부터 토해내는 게 그나마 최소한의 도리일 겁니다. 국회는 어제 김 의원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처음 열었습니다. 이른바 코인 게이트가 불거진 게 지난 5일이었으니까 근 한 달 만에 첫 발을 뗀 것이죠. 민주당이 여론에 밀려 뒤늦게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뒤로도 2주가 걸렸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 제명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3년 사이에 쌓인 징계안 38건부터 처리하자며 딴소리를 합니다. 설사 제명에 합의한다 해도 의석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한 본회의 표결에서 순순히 동의할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은 4년이 돼가도록 조국의 강도 깨끗하게 건너지 못한 채 어물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펼쳐진 남국의 바다는 건너볼 뜻이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물거릴수록 남극의 바다는 점점 깊고 넓고 험해질 텐데 그땐 또 어떻게 할런지요. 5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남극의 바다였습니다. 지난 연휴부터 비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6월의 첫 시작인 내일도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제주와 전남, 경남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해 오후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 밤에는 충청 남부로까지 확대되겠는데요. 우선 모레까지 경남과 제주로는 최고 40mm, 전라와 경북권 남부로는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로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중부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중부 서해안에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중서부 지역의 오존 농도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청주가 27도, 강릉이 30도까지 치솟으며 덥겠지만 창원과 여수, 부산의 낮 기온이 21도로 남부는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하늘 아래 낮 동안에는 계속해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5월 31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